밥 짓는 제 손보다 믿음이 먼저 설익었습니다. 새벽 5시 반. 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8년째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발끝으로 슬리퍼를 찾아 신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밥솥을 확인하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오늘 점심 급식 메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도시락 반찬을 준비합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박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37살인 저보다 2살 많지만 아직도 잠이 많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릅니다. 응, 오늘 식단 점검하는 날이야. 고생 많아. 내가 성공하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돼. 성공? 민호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달콤하게 들렸던 말이 이제는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친정 어머니가 새벽 4시부터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30년 된 작은 제과점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믿고 찾는 곳입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빵은 거짓말을 못해. 성의 없이 만들면 맛도 없고 정성 들이면 그만큼 돌아와. 영양교사가 된 것도 그런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무거운 일입니다. 여보, 오늘 시어머니 전화 올 거야. 명절 준비 이야기로.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순, 63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언제나 칼날 같습니다. 알겠어. 근데 너는 요즘 뭐해? 학원도 안 간 것 같은데. 아, 그게 독학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원룸에서 집중하고 있어. 원룸. 작년에 갑자기 분가한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믿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 열심히 해. 나도 응원할게. 민호가 출근하고 나면 집은 고요해집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쌓인 피로감. 외벌이로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도 남편의 공부를 응원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왔는데 학교에 도착해서 급식실을 점검합니다. 오늘 메뉴는 현미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무침. 단순해 보이지만 300명분을 준비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리사 선생님들과 함께 재료를 확인하고 조리 과정을 체크합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조리실장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20년 넘게 급식실에서 일한 베테랑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김 선생님은 사람을 잘 읽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2년째 관세사 시험 준비 중이라는 것. 그동안 제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다는 것.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해서 이것저것 간섭한다는 것. 정말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급식실로 몰려듭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300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 생선 맛있어요. 선생님, 나물도 짜지 않고 좋아요. 아이들의 칭찬이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뭐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 그래.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올해는 며느리가 다 준비해야지. 우리 민호 바쁘잖아. 바쁘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야, 우리 민호 곧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갈 거야. 관세사 되면 말이야. 그때까지 며느리가 잘 뒷바라지해야 해. 알겠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체면과 소문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네, 열심히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까? 퇴근길에 친정 제과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반죽을 치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서윤이 왔구나. 좀 일찍 왔네? 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 옆에서 반죽을 돕습니다. 손에 익숙한 촉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라 자연스럽습니다.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시댁에서 뭐라고 하나? 어머니는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서윤아, 너무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와.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민호는 원룸에서 공부한다며 집에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봅니다. 경제 뉴스에서 관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직이라 안정적이고 수입도 괜찮다고 합니다. 민호가 합격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까요? 이런 고생도 끝날까요? 그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 11시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공부 잘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답장은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응, 집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곧 좋은 소식.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니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위한 급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의 성공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밥을 짓는 동안 민호가 지은 것은 꿈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그 거짓말이 곧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등골이 아니라 어깨가 맞닿는 일인데, 결혼 9년 차, 2015년 가을,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민호는 차분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진실한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좋아해요. 민호가 첫 만남에서 한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이 선명합니다. 아파트 15평 투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처음부터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뭐하는 집 딸이야? 제과점 하는 집 딸입니다. 제과점? 아, 그래. 그럼 손재주는 있겠네. 시어버지 박노인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며 시어머니 말에 동조했습니다. 우리 민호는 말야,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어.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잖아.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으니 민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부끄럽잖아요. 뭐가 부끄럽다는 거야?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날 저녁 민호와 집 근처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시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자식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체면. 그때는 단순한 단어로만 들렸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성격을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너무 작은 곳은 안 돼. 우리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드레스도 너무 싼 건 안 돼. 사진에 남는 거잖아. 하객은 몇 명 부를 거야? 우리 쪽이 더 많아야 해. 모든 것이 체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민호 왕 대접해줘야 해. 알겠지? 왕 대접.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전세였습니다. 보증금 2억 중에서 1억은 시댁에서 보태줬습니다.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돈 언제 갚아야 하나요? 민호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어머니가 그냥 주신 거야. 하지만 그냥 준 돈은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도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댁 방문은 언제나 스트레스였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가야 했습니다. 며느리, 밥은 어떻게 해? 우리 민호 입맛에 맞게 해줘야 해. 청소는 매일 해? 남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능력이 생겨. 아이 계획은 언제 세울 거야? 너무 늦으면 안 돼. 모든 대화가 지시와 간섭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구경만 했습니다. 우리 집 차례상 음식은 특별해야 해. 조상님들께 정성을 보여야지. 이 정도론 부족해. 더 정성껏 해. 옆집 며느리는 훨씬 잘하던데. 비교당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제 편을 들어줄 때는 괜찮았습니다. 어머니, 서윤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조금 봐주세요. 너는 왜 항상 며느리 편이야? 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해? 하지만 이런 대화 후에는 민호도 지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점점 민호는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저에게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민호가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해? 2년만 참아줘. 합격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민호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우리 민호 같은 머리면 금방 붙어. 관세사 되면 정말 대단한 거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라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야기. 시어머니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며느리가 뒷바라지 잘해줘야 해. 남편이 공부할 때는 아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지. 결국 제가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공무원이라 월급은 안정적이었지만 둘이 쓰던 돈을 혼자 벌어야 하니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합격하면 정말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직이니까 수입도 안정적이고 시어머니도 만족하실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집중한다며 원룸을 얻어나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집에 왔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이해해줘.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웠습니다.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만 하루에 두세 번씩 왔습니다. 우리 민호 밥은 챙겨 먹고 있어? 너는 며느리로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 뒷바라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더 신경 써야 해. 모든 책임이 제게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합격하지 못하면 제가 뒷바라지를 잘못한 탓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공부 중이고 저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저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은 응원했는데 계산은 안 맞더군요. 2019년 봄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둘 거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치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봉지가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관세사.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었습니다. 민호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무역이 늘어나면서 관세 업무가 중요해졌어. 전문직이라 수입도 안정적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회사 생활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긴 한데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나이도 있고. 민호는 그때 33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대리로 7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려운 거 아니야? 물론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2년 정도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2년.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여보 월급으로 버틸 수 있을 거야.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 제 월급은 세후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둘이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열심히 해. 시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민호 같은 머리면 무슨 시험인들 못 붙겠어? 관세사면 정말 대단한 거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라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타이틀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며느리, 이제 정말 중요한 때야. 남편이 공부할 때는 아내가 모든 걸 뒷바라지해야 해. 또 시작됐습니다. 뒷바라지 이야기. 우리 민호는 집중력이 좋으니까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거야. 밥도 제때 챙겨 먹어야 하고 영양 관리도 신경 써야 해. 모든 책임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퇴사 후 바로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학원비만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곳이어야 해? 좋은 강사진이 있는 곳이어야 합격률이 높아. 교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월급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용돈까지 주면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생각보다 어려워. 하지만 할만해. 고생 많아. 내가 뒷바라지 잘할게. 하지만 3개월 후 민호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안 돼. 원룸 하나 얻어볼까?
원룸? 왜? 전화도 자주 오고 텔레비전 소리도 신경 쓰여. 공부하는 사람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해.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룸 전세금이 또 부담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부탁해 볼게. 시어머니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우리 민호 공부하는 건데 뭘? 당연히 도와줘야지. 학교 근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공부할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에 갈게. 이사하는 날 민호가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복잡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려고 한 건데 이제 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롭지 마. 금방 합격해서 돌아올게. 민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이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뒀습니다. 공부할 때 방해되면 안 되잖아. 하지만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서 보면 민호가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뭐해? 아, 그냥 인터넷 강의 보는 거야. 새벽 2시에 인터넷 강의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옷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장을 자주 샀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 곧 취업해야 하잖아. 첫인상이 중요해. 백화점에서 180만 원짜리 정장을 샀습니다. 구두도 50만 원짜리로.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미리 준비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시험부터 붙고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미리 준비해둬야지. 기회는 한 번에 올 수도 있어.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소비들이 많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백화점.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곳을 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뭐야? 호텔에서 30만 원? 아, 그건 동기들이랑 스터디 모임한 거야. 조용한 곳에서 하려고. 스터디 모임이 호텔에서? 요즘은 그런 곳도 많이 써. 집중할 수 있거든. 이상했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원 수업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인데 민호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늦을 때까지 뭐해? 도서관에서 복습하고 인터넷 강의 보고 할 일이 많아. 주말에도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공부해야 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 지금이 중요한 때야. 하지만 민호가 말하는 시험일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1년 후라고 했는데 6개월 후, 3개월 후, 다시 6개월 후. 언제 시험 봐? 좀 더 준비하고 싶어. 한 번에 붙고 싶거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공부 중이고 저는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서윤아,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잘 먹고 다녀. 괜찮아요, 엄마. 민호는 뭐해?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곧 시험 본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민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압박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민호 뒷바라지 제대로 하고 있어?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공부할 때 아내가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알겠지? 무슨 스트레스를 드려요. 그냥 묵묵히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가 봐. 우리 민호가 아직 안 붙었잖아. 결국 제 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민호가 합격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모든 게 제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서라는 시기였습니다. 2년째 되는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계였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습니다.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더 참아줘. 정말 곧 끝날 거야. 2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 민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픈 며느리보다 소문이 먼저였죠. 2021년 추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고열로 몸살에 걸려 학교에서 조퇴했습니다. 체온이 38.5도까지 올랐습니다. 집에 와서 해열제를 먹고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열 때문에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몸이 좀 아파서 일찍 들어와 있어요. 아파? 뭐가 아픈데? 감기가 심해져서 열이 많이 나요. 그런 거로 학교 조퇴해? 요즘 젊은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는데 걱정은 안 하고 핀잔부터 줬습니다.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열이 떨어지면 준비하겠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추석이 언제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야, 올해는 며느리 혼자 다 해야 해. 우리 민호는 중요한 시기라 방해하면 안 돼. 중요한 시기. 2년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없어도 척척 잘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의지하려고 해?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몸이 아프다는 것뿐인데. 죄송합니다. 혼자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고기 반찬은 꼭 해와.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불고기.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고 했는데 위로는커녕 더 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날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어제 얘기한 거 기억하지? 네, 어머님. 고기는 어디서 살 거야? 값싼 데서 사면 안 돼. 차례상에 올리는 건데. 좋은 곳에서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해.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최소 5가지는 해야 해. 네. 떡도 빼먹지 마. 송편이랑 인절미. 직접 만드는 게 정성이야.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요? 열이 나는데?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추석 준비 안 할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파도 다 하던데. 또 비교? 언제나 저는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픈데 어머니가 추석 준비를 혼자 다 하라고 해. 아, 그래? 많이 아파? 열이 계속 나. 병원 갔더니 며칠 푹 쉬라고 하던데. 그럼 어쩌지?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민호의 반응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내 걱정보다 시어머니 눈치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줄 수 없어? 내가 뭐라고 해? 어머니 성격 모르잖아. 결국 아픈 몸으로 추석 준비를 다 해야 했습니다. 해열제 먹어가며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이것밖에 못 해왔어?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아픈 몸으로 준비한 음식에 대한 첫마디였습니다. 고마운 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비찜 좀 짜다. 간을 어떻게 한 거야? 제가 먹어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너 입맛이랑 우리 입맛이 다르지.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지적받았습니다. 저라는 자세가 틀렸어. 이렇게 해야지. 상 차리는 순서도 모르네. 배우지도 못한 집 딸이야? 민호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구박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물 좀 싱겁다. 소금 좀 더 넣을걸. 송편 모양이 들쭉날쭉하네. 정성이 부족해.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준비한 것인데 인정받지 못하는 게 서러웠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분이 드물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좀 그랬지? 미안해. 좀이 아니라 너무했어. 아픈 걸 알면서도.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또 그 말. 언제나 민호는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하루 걸러 한 번씩 걸어와서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우리 민호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 원룸에 가서 청소도 해줘야 해. 더러운 곳에서 공부하면 집중 안 돼. 빨래도 가져다가 해줘. 세탁기가 작아서 제대로 안 될 거야.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이 취급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똑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생리가 심할 때도 그랬습니다. 며느리,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김장 좀 도와줘. 어머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은데? 젊은 애가 맨날 아프다고 해. 생리가 심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 거 가지고 핑계대? 다른 여자들은 다 하면서 사는데. 결국 갔습니다. 배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가 아니라 부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감정이나 컨디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고 해? 더 관계만 나빠질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조금만 참아.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성공? 또 그 말. 언제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면 때문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제 건강이나 감정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집안, 완벽한 아들.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수증은 솔직했고 캡처는 너무 매끈했죠. 2022년 여름 민호의 행동이 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3년째 공부한다고 하면서 시험 일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시험 봐? 12월에 볼 예정이야. 이번에는 확실히 준비됐어. 매번 듣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소비 패턴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명세서를 들고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뭐가? 카드 사용액이 너무 많아. 이 강남역 고급 레스토랑 35만 원은 뭐야? 민호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건 동기들이랑 스터디 모임한 거야.
스터디 모임이 35만 원씩이나 써?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좋은 환경에서 해야 집중도 잘 되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화점에서 180만 원, 구두 매장에서 50만 원.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 곧 취업해야 하잖아. 첫인상이 중요해서 미리 준비한 거야.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선배가 그러더라. 정장을 보니 정말 비쌌습니다. 유명 브랜드 수트였습니다. 구두도 명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걸 꼭 사야 했어? 관세사는 전문직이야. 옷도 그에 걸맞게 입어야 해.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휴대폰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무음으로 해뒀습니다. 왜 항상 무음으로 해도? 공부할 때 방해되면 안 되잖아. 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자기 전에도 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나 전화가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민호가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뭘 봐? 아, 그냥 인터넷 강의 복습하는 거야. 새벽 2시에 인터넷 강의를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민호의 휴대폰 갤러리를 보게 됐습니다. 민호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무음으로 바꿔주려다가 갤러리를 실수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스크린샷이 있었습니다. 관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민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질이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민호가 샤워에서 나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뭐가? 휴대폰 갤러리에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예시로 받은 거야. 작년 합격자 명단. 그런데 여기 내 이름이 있잖아. 아, 그건 동명이인인가 봐. 동명이인? 박민호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도 아니지만 생년월일까지 같을까요? 생년월일도 똑같은데? 그 우연의 일치 아닐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민호의 행동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정장 구매, 고급 레스토랑 이용, 휴대폰 무음 설정, 그리고 이상한 합격자 명단 캡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원룸에 간 사이 다시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아, 보안 때문에. 요즘 해킹 사건이 많다고 해서 또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원룸에 간 사이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고급 시계였습니다. 이거 뭐야? 아, 그냥 합격하면 차려고 미리 주문한 거야. 이렇게 비싼 걸?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 넘는 시계였습니다. 동기부여용이야. 목표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정말 그런 걸까요?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갑자기 제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며느리, 요즘 우리 민호 뒷바라지 제대로 하고 있어?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안 붙었지? 다른 집 아들들은 벌써 붙었던데. 또 비교? 하지만 이번에는 어조가 더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민호 실력이 딸리는 건 아닐 텐데. 환경이 안 좋은가?
환경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탓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뭐? 드디어 붙었어.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어. 갑자기 시험 본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언제 시험 봤어? 지난달에 봤어. 확실하지 않아서 말 안 했는데 오늘 결과 나왔어. 이상했습니다. 시험 보러 간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축하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갤러리에서 본 합격자 명단 캡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합격자 명단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아, 핸드폰 용량 때문에 지웠어. 또 핑계.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문 인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호의 엄지손가락을 살짝 갖다 댔는데 다행히 열렸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물 정보방. 미리 보기로 보이는 메시지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손실 심각하네요. 선물 포지션 청산해야겠어요. 증거금 추가 입금했습니다. 해외 선물? 이게 뭐지? 공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뒤척였습니다.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은 스스로에게만 통지된 거짓말이었습니다. 2023년 새벽 3시, 민호가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지문 인식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먼저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한 합격자 명단 캡처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해 보니 편집 흔적이 보였습니다. 포토샵으로 이름을 합성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해외 선물 정보방이라는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님, 오늘 손실 어느 정도예요? 저는 오늘만 500만 원 날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증거금 넣을 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달러 인덱스 롱으로 갔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손실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보낸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또 200만 원 잃었습니다. 이제 총 손실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다 날릴 것 같아요. 시댁에서 빌린 돈도 거의 다 썼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집 담보 대출? 시댁에서 빌린 돈?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었습니다. 해외 선물 처음 시작하는데 조언 부탁드려요. FX 마진은 어느 업체가 좋을까요? 비트코인 선물도 해볼 만한가요? 민호가 관세사 공부한다고 했던 그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행 어플을 확인해 봤습니다. 로그인이 자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 내역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억 8천만 원. 언제 이런 대출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신용대출도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도 월 평균 3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증권 어플도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선물 계좌가 있었습니다. 손실 내역이 끝없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0년 초기 투자금 1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계속 돈을 입금했습니다. 집 대출금, 카드 현금 서비스, 시댁에서 받은 돈까지
모든 것이 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총 투입 금액 3억 8천만 원, 현재 잔고 200만 원, 즉 3억 6천만 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더 확인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합격 축하한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취업 준비해야 해요. 큰 회사에 들어가려면 돈이 좀 필요할 텐데. 어머니가 도와줄게. 정말요? 청탁비 같은 게 좀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해? 1억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다. 어머니가 마련해 줄게. 우리 아들 성공하는데 뭘 아끼겠니? 이 대화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민호가 합격했다고 거짓말한 직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1억을 준 것 같았습니다. 은행 입금 내역을 보니 작년 12월에 1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돈도 결국 투자로 다 잃었습니다. 관세사 시험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 민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불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관세사 공부도 거짓, 합격도 거짓, 취업 준비도 거짓. 3년 동안 저 혼자 생활비를 벌면서 민호를 뒷바라지한 동안 민호는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3억 8천만 원이나 잃으면서 원룸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2년 계약이 이미 끝나서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공부한다고 했던 그 원룸에서 실제로는 하루 종일 투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해외 선물 손실만의 방법, FX 마진 고수익 전략, B2 성공 사례, 주식 대출 받는 법, 관세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검색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3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민호의 공부, 합격, 미래에 대한 희망,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빚의 규모였습니다. 3억 8천만 원.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1억도 사실 제 몫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으로 도와주신 것인데 그것까지 투자로 날린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민고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는 민호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잠이나 푹 자고 있다니. 하지만 지금 깨워서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호가 일어나서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잘 잤어? 응. 오늘도 취업 준비하러 가야 해. 바쁘다 바빠. 취업 준비.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일단 모른 척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급식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3억 8천만 원의 빚, 거짓 합격, 3년간의 속임수, 점심시간에 인터넷으로 해외 선물과 FX 마진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손실을 보고 빚더미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우리 민호 취업 준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냐고요? 전부 거짓말인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큰 회사 들어가려면 경쟁이 치열할 텐데.
시어머니도 여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1억을 준 것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민호한테 돈 빌려주신 적 있나요? 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민호가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성공하는데 필요한 거라면. 역시 돈을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민호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면접 준비하고 서류 정리하고 할 일이 많아. 또 거짓말. 실제로는 투자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 힘들겠다. 조금만 더 참아줘.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좋은 소식? 3억 8천만 원의 빚더미를 안고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같이 빚을 갚아야 할까? 민호를 믿고 다시 시작해 볼까? 아니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속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은 제가 먼저 찍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전 10시.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민고가 원룸에 간 사이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둔 투자 손실 내역, 대출 정보, 거짓 합격자 명단 캡처 파일까지 3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는 어조가 달랐습니다. 며느리, 지금 집에 있어? 네, 어머님.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호 말야, 이제 정말 성공할 때가 된 것 같아. 네. 관세사 자격증도 땄고,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라. 여전히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야, 이제 우리 민호 급이 달라졌어. 전문직이잖아. 급이 달라졌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며느리도 이제 생각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호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제과점 딸이랑 관세사가 어울리겠어? 이제는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만나야지. 충격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대학교 교수 딸이나 아니면 의사 딸 같은. 그래야 우리 민호 인맥에도 도움이 되고 인맥에 도움이 되는 며느리. 결국 저는 도움이 안 되는 며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이제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정리? 이혼을 말하는 건가요? 어머님,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민호가 성공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어. 민호가 뭐라고 했나요? 민호는 아직 어리니까 못 말하지만 어머니가 봐서는 이제 한계야. 민호 의견은 묻지도 않고 시어머니 혼자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 일인데 이렇게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부부? 3년 동안 남편 공부시킨다고 고생은 했지만 이제 끝이야. 고생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이제 끝이라니. 위자료 같은 건 좀 줄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자. 위자료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이미 다 계획된 일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일방적이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우리 민호는 이제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어. 사회적 지위.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자한테는 그에 걸맞는 여자가 있어야 해. 못난 며느리 둔다고 소문나면 안 되잖아.
못난 며느리.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해한다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어머님, 그런데 제가 왜 못난 며느리인가요? 3년 동안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급이 안 맞는 거야. 급이 안 맞는다. 결국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빨리 결정해. 젊을 때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거야.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생활비 벌고 시어머니 잔소리 참고 민호 뒷바라지한 것이 이런 결과라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겠구나. 바로 컴퓨터를 켜서 이혼협의서를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했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부채 3억 8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위자료는 1억으로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자료 준다고 했으니까 오후 2시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은 바쁜데. 저녁에 가면 안 돼? 지금 와야 해. 정말 중요한 거야. 1시간 후에 민고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테이블 위에 이혼 협의서를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야.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어. 민고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이제 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라고 하시더라. 그게 너도 동의했다면서? 제과점 딸이랑 관세사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민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어머니 말씀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여보, 잠깐.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야? 이혼협의서를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어. 서윤아, 진정해. 얘기를 해보자. 할 얘기 없어. 어머니가 다 정해주셨잖아.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한테 미리 얘기를 들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그런데 여보, 여기 재산분할 항목이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부채 3억 8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아. 이게 뭐야? 내가 투자로 잃은 돈. 민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핸드폰 봤어. 해외 선물, FX 마진 다 봤어. 민고가 주저앉았습니다. 관세사 합격도 거짓말이지? 포토샵으로 만든 거. 여보, 3년 동안 나 혼자 생활비 벌 때 너는 도박하고 있었잖아. 도박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든 도박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거짓말했다는 거야. 민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3억 8천만 원이 없어져?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취업해서 갚을게. 취업? 내가 무슨 취업을 해? 공무원 시험이라도 볼게. 아니면 다른 회사라도. 이제 와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받은 1억도 다 써버렸지? 그건 어머니가 청탁비 준다고 해서 받은 거잖아. 민고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여전히 시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실망해도 상관없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이혼협의서에 제가 먼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야. 서윤아, 제발. 빨리 해. 시간 없어.
민고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도장까지 찍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제 됐어. 깔끔하게 정리됐네. 그때 민고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진짜 후회하고 있어.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 5시에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 생각해봤어? 네, 결정했습니다.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그런데 어머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뭔데? 민호가 관세사 합격한 거 거짓말이에요. 뭐? 3년 동안 공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만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머님이 청탁비로 주신 1억도 다 투자로 날렸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총 3억 8천만 원을 잃었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이게 무슨...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며느리, 방금 내 어머니가 실신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시아버지의 탄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민고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집에 없었으니까. 정말 끝인 거야? 끝이야. 후회 안 해? 후회하는 건 너지, 나는 아니야. 민고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 거야? 그동안도 혼자 살았는데 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9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니까. 도장은 제가 먼저 찍었지만 선택은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반죽은 실패해도 다시 치대면 됩니다. 2025년 3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민호 측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부채가 더 많아서 받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댁에서 도와준 전세금 1억과 담보대출 1억 8천만 원을 갚고 나니 별로 남는 게 없었습니다.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속한 1억은 당연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호가 거짓말한 것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우리도 속은 피해자야. 왜 우리 보고 위자료를 내라고 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3년 동안 뒷바라지하라고 압박했던 것은 기억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분들과는 남남이니까요. 친정으로 들어와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마음고생이 심했나 봅니다. 서윤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도 젊을 때 고생이 약이라고 하니까. 어머니다운 위로였습니다. 영양교사는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변함없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해야 했거든요. 오히려 일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조리실장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빚더미보다 더 무거웠던 것은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이었거든요. 4월부터는 친정 제과점 일을 도왔습니다. 30년 된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서윤이가 돌아왔구나. 그동안 어디 갔었어? 동네 할머니들이 반가워하셨습니다.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엄마 일 도와주겠네. 네, 열심히 할게요.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반죽이 손에 다시 맞았습니다. 밀가루와 물을 섞고 치대고 발효시키고 구워내는 과정이 명상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빵이 인기라던데 우리도 해볼까요? 건강빵? 당뇨 환자용 저당빵이나 시니어용 부드러운 빵 같은 거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제가 영양학 전공이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먼저 동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빵 드세요? 먹고 싶은데 당뇨 때문에 못 먹어. 너무 딱딱해서 이가 아파. 소금기 많은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 니즈가 확실했습니다. 동네에 60대 이상이 많은데 기존 빵으로는 만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쓰고 밀가루 일부를 귀리가루로 대체했습니다. 소금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작만 나왔습니다. 너무 맛없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엄마, 이거 어때요? 좀 비린내가 나네. 귀리가루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럼 비율을 조정해 볼게요. 50번도 넘게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반죽 배합비, 발효 시간, 굽기 온도까지 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6월에 드디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단골 할머니께 시식을 부탁했습니다. 이거 맛있네. 달지도 않고 부드럽고 당뇨 있어도 드셔도 돼요. 당지수가 낮거든요. 정말? 그럼 나도 빵을 먹을 수 있겠네.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니 보람찼습니다. 7월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상품명은 어르신빵으로 정했습니다. 직관적이고 기억하기 쉬웠거든요. 저당빵, 부드러운 빵, 저염빵 3종류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10개도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빵이 있는 줄 몰랐어. 당뇨 있는 우리 남편도 이건 먹을 수 있어. 한 달 후에는 하루에 50개씩 팔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8월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 선생님, 혹시 급식에 공급할 빵 만들 수 있으세요? 급식용이요? 네, 요즘 아이들이 단순한 메뉴 말고 다양한 걸 원하거든요. 학교 급식 공급업체가 되는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거든요.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를 원하세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빵이면 좋겠어요. 첨가물 적고 어르신빵 노하우를 활용해서 아이들용 건강빵을 개발했습니다. 설탕을 줄이고 견과류와 건과일을 넣었습니다. 9월부터 주 2회 급식빵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명분이니까 적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우와, 오늘 빵 맛있어요. 선생님, 이 빵 어디서 샀어요? 우리 동네 제과점에서 만든 거야. 아이들 반응이 좋으니까 뿌듯했습니다.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빵과 학교 급식빵을 합치니까 월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서윤아,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타겟을 명확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0월에는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시니어 건강빵으로 소문이 났던데요. 경로당 간식 공급 입찰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관내 경로당 20곳에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입찰에서 1등으로 선정됐습니다.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11월부터는 경로당 간식까지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바빠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반죽을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빵과 경로당 간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학교 급식빵을 준비합니다. 힘들지만 충실합니다. 거짓말 속에서 살던 때보다 훨씬 의미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12월에는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습니다. 김미영 씨라는 분인데 제과 경력 10년의 베테랑입니다. 사장님,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빵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매출도 월 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작은 동네 제과점치고는 놀라운 성장이었습니다. 연말에 1년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혼 후 9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된 작은 제과점이 지역 대표 건강빵집으로 거듭났습니다. 민호 소식은 가끔 들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3억 8천만 원 빚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들 자랑만 하다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체면이 서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분들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2025년 새해에는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아, 너무 욕심내지 마. 어머니가 걱정하십니다. 괜찮아요, 엄마. 욕심이 아니라 비전이에요. 꿈은 커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닌 진실을 바탕으로 한 꿈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반죽을 치대며 생각합니다. 반죽은 실패해도 다시 치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재료를 쓰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 허영이 아닌 실속, 체면이 아닌 진정성. 그런 재료로 만든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령 한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7살에 다시 시작한 제 인생이 그 증거입니다. 체면은 포장지입니다. 삶은 내용물입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용물이 썩어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내용물을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성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만든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밥을 짓는 제 손으로 이제는 진짜 꿈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